네, 안녕하세요. 오늘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급격한 변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정신건강의 문제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차례를 보면 이제 13강은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정신이란 영역의 건강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우울증 상담하고, 불안증 상담, 그리고 PTSD라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하고, 1교시에서는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2교시에는 불안증과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교시 시작할 때 청소년 우울증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울증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인들의 문제도 많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의 개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다 하면은 누구나 이제 우울한 감정은, 우울감은 가지고 있죠. 그것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감정적인 침체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지속이라는 게 연속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속은 계속되는 거죠.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걸 연속이라 하고, 지속은 끊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우리가 이제 자발적 회복이 되면, 우리가 물이 정화되듯이 자발적 회복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발적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울증이 난다. 임상적인 측면에서의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심각하고 흔한 이제 기분 장애가 있죠. 그것을 이제 심신을 그리고 악화시키죠. 동시에 악화시키기도 하고 한쪽으로만 악화시킬 수도 있죠. 슬픔이나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상황이나 시간이 지나도 증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DSM-5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DSM이라고요.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DSM은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그 통계를 내는 매뉴얼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DSM-5는 이제 계속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발행됐고요. 뭐 스펙트럼 개념을 도입했다든지 주요 진단명을 변경했습니다. DSM-5에서 좀 더 나아간 게 2022년에 개정된 DSM-5 TR입니다. 다시 TR인데 이것은 또 일부를 좀 수정한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DSM이다.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발행한 일종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신의학적인 용어들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간혹 가다 찾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DSM-5에서는 우울장애를 이제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이렇게 월경 전 불쾌감 장애,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포함시켰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 차원에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우울증의 의미가 이제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데, 이게 우울한 기분이 보통 흥미도 상실되죠, 우울하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런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우울 증상과 함께 동반되어서 비교적 심한 우울장애를 주요 우울장애라 한다. 그런데 그보다 좀 약하지만 만성적 우울장애 형태인 게 있어요. 지속성 우울장애라고.
기분 저하 장애라고 다루는데 이제 되게 이거 2년 이상 그러면 만성적이죠. 어, 현대 사회의 특징은 만성적 다양성, 복잡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만성적인 우울증 장애도 2년 이상 우울 기분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존심 저하, 자책감, 결정 어려움, 우유부단함, 생산성 저하, 비능률, 장래에 대한 비관 이런 복합적 여러 증상들이 일상생활의 부적응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울 장애, 뭐 정신 장애, 정신 건강 문제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어, 우리가 인간인 이상 누구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외상후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제 질환이냐, 그 증상은 누구나 약간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질환으로서 진단되느냐는 약간 다른 차원이라는 것만 감각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누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완벽한 인간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약간 병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진단할 정도는 좀 심각하고 오래간다. 이제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청소년 우울증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는 성인기 우울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성인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증상들이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가정을 했어. 아동과 청소년에는 우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아동과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기 우울하고는 약간 다른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울 등가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가려진 우울증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우울 등가 증상 이게 좀 생소하죠.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들은 감정 표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한 이제 집단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이 우울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실제로는 주요 우울 장애나 기분 장애를 나타내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게 또 복통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막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 몰라요. 그것이 우울증인지. 그래서 그것을 우울 등가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죠. 우울 등가 증상이라는 게 있죠. 노인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당연히 있고요. 청소년 우울과 관련해서 이제 청소년이라는 특성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했고, 이 시기는 이제 성인기 우울 특성도 가지게 있겠죠. 왜냐면 어느 정도 청소년도 성인의 직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우울증은 어떤 심리적 정신적 장애로 10대 우울증, 뭐 청소년 주요 우울증, 주요 우울 장애 이런 식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우울증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성인 우울증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청소년 발달상 문제, 사회적 문제 그 어느 정도 성인과는 그래도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은 성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등가의 문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지만 또 같지 않고 성인 우울증과도 겹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우울증이.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급격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기의 특성이다. 그래서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이제 적응 과제들도 상당히 이제 빠르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노출되기가 쉽겠죠. 그리고 신체 변화나 외모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청소년기의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 거기다가 이제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 입시 부담이라는 게 항상 이게 우리가 항상 있어요. 한국은 청소년들의 이제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압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부모나 교사의 질책이 상당히 이제 그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이렇게 맞물려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울감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스트레스하고 관련도 있죠. 항상.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에서 이제 세계보건기구라고 WHO죠. 세계보건기구가 청소년 건강 보고서를 냈는데 청소년의 질병과 정신장애의 원인 중 1위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청소년 자살 관련해서도 주요 정신병이다 우울증이. 이게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가. 청소년 우울증은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죠. 청소년 우울증이 성인 우울증과 다른 점은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과 또 연결되죠. 그리고 대인관계 갈등과 문제 행동을 야기하기도 하죠. 심각하면 자살까지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울증이요. 자살과의 관련성은 상당히 밀접합니다. 제, 저의 경험으로도 주변에 많은,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제 그 자체로도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주변에 느끼게 됩니다. 증상 초기에는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치료해야 돼요. 특히 청소년기는 증상 초기에 주의 깊게 관찰하고 치료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증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외부에 드러나는 거죠. 증상이라는 게. 그래서 증상이 있어야지 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자발적 행동이나 주도성이 감소하죠. 갑자기.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무기력이 지속되고, 공격성이 오히려 또 증가하기도 합니다. 식욕이 감소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제 외부적 변화들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생리적 변화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여기서 계속 정신병리 일종의 질환 이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잘 모르는 약학에서 배울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의학적인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학문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노르에핀네프린이라는 것이 고갈된다고 그래요. 생리적으로. 그리고 대뇌에서 콜린성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노르에핀네프린을 이렇게 알아보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또 두 가지 기능을 한답니다. 뇌와 몸에서 작용하고 스트레스 반응, 기분 조절과 밀접하다고 하고요. 콜린성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여 주의력, 수면 등의 기능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확인한 차원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우울증과 동반되는 분노감이나 절망감 등으로 인해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확대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우울증 증상에는 이제 슬픈 감정이 지속된다는 거죠. 일상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잃게 되고 식욕 체중이 감소하고 수면이 부족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여기서 우울증과 불면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매우 느려지고 평소보다 매우 불안할 수 있다. 불안증하고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불안증, 신경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불안증하고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겠죠. 외로움,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거, 예민함과 죄책감, 자기의식적 행동과 이런 슬픔과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청소년기는 그 자체로도 고민이 많은데 우울 증상까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된다는 거죠. 우울증 증상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발성이 줄어들고 기분이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오히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특징이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우울증이 있다는 증표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말할 때도 절망감과 좌절감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증상인데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초기에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울한 청소년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한다겠죠. 이걸 우울등가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울등가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게 또 특징이죠.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 계속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합니다. 이거 우울증가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집중력이 감소되죠. 당연히 학업에 대해 절망감을 가지고 계속 학업을 못 따라가게 돼요. 수업에 소홀하거나 잦은 결석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수업에 못 따라가고 쉽게 기진맥진하고 무력감을 느끼죠. 피로감이 증가됩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활동에 관심도 상실하게 되겠죠. 이러다가 이제 학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이제 학업 포기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심한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적인 자살 생각을 하고 또 자해 행위도 하고 자살도 시도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쁜 쪽으로 계속하면 술과 담배, 다른 약물에 이제 남용되고 이제 과도하게 또 한쪽 인터넷에만 몰두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교도 거부하고 또 심지어 가출도 하고 폭력과 같은 비행 행동도 저지르죠. 이렇게 계속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살도 시도하고 약물 남용하고 또 비행 행동도 하고 이렇게 이런 원인들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우울증이. 유병률을 보면 이제 룰이죠. 우리가 통계를 항상 바라볼 때 항상 통계의 추이를 살피고 그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게 통계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수치를 외우는 거, 수치를 이렇게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만은 거기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 룰 이런 말이 나오면 통계율, 유병률 이렇게 나오면 그러한 통계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느냐 이런 추이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그게 어떤 원인이 작용했을까를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우울 관련 10대 환자 수는 2020년 기준입니다. 29,718명이었는데 그 전보다 4년 전보다 64%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한다는 추세고 특히 우울 관련 10대와 20대 자살 사망 수도 자살과 관련이 있다겠죠. 그래서 1,772명으로 전년 대비 10.3%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80%가 1년 이내에 회복되죠. 이건 좀 다행인데 그 회복된 청소년 중에 54%반 정도, 54에서 61%반 이상이 3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게 이제 좀 특이하죠. 우울증 환자 중에는 유대 발병만으로 끝으로 하여 우울증 발병 이전의 기능을 완전히 해방한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런 건 우울감의 문제고 누구나 좀 가지고 있어요. 전체 환자의 50%에서 85% 정도가 재발을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청소년이 아니라 전체 우울증 환자의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 이제 아동과 청소년 우울 관련 연구 기간은 이제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게 이제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요, 기간이 짧고 연구 범위도 이제 제한적인 경우가 보통 국가 보고서를 내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국내 아동 청소년 우울 유병률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연구 위탁을 주고 연구 기간과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면 상당히 그 보고서가 제대로 된 파악이 어렵다는 거고요. 한국형 아동 우울 척도가 CDI라고 해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국내 아동 우울 평균 점수가 외국에 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우울 증상들이 국내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가 좀 더 심각하다. 외국에 비해서. 그런 이제 결과가 있고요. 우울은 외형화된 문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보다 보통 이제 내재화된 특성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 우울에 비해서 아동 청소년을 우울하기는 더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 유병률이 이제 더 낮게 보고됐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유병률이 있는데 보고서에는 낮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국내 아동 청소년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통계 그걸로 추론해 보는 거죠. 추측해 보는 것이죠. 유병률과 관련해서는 쭉 이렇게 보면 우울감 경험률이 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우울증 진단 기준과 원인에 대해서, 진단 기준에 대해서 누구나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우울증이야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가 DSM-5라고 있고, ICD-10, 10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단 지침과 기준을 적용하는데, 또 K-SADS라는 이제 표준화된 면담 도구도 있어요. 이 DSM은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발행됐다고 했고, ICD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질병분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ICD-11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이 2022년부터는 ICD-11인데요. 그리고 KSADS는 일단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평가에 사용되는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입니다. 그리고 BDI라고 있는데 이것은 자가보고식 검사고요. 소아 우울 척도, CDI 등 평가 척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찾아보면 된다. 이런 감각 정도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척도들은 상당히 타당도가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진단에는 사용하지 않고, 우울증 선별, 증상의 심각도 평가, 호전 정도의 평가에서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BDI, 그리고, CDI,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 5판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한번 보면 진단 기준에 대해서 쭉 있죠. 보통 동일한 2주일 기간 동안 이런 게 5가지 정도가 이렇게 2주일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특성이 있고 밑에는 쭉 이렇게 이렇게 그 증상 하나하나들을 뭐 우울한 기분, 흥미, 즐거움을 상실 이거에 대해서는 쭉 밑에 이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진단 기준에 대해서 뭐 거의 매일 필요한 에너지를 상실한다든지 이게 쭉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2주 정도 지속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울이다.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우울증 진단 기준과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진단 기준은 그러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다는 것을 봤고 원인이 뭘까?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원인을 계속 이제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원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 뭐 사회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잖아요.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원인이다. 그러면 청소년 우울증과 관련해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이제 더 크고 유전적 생물학적 취향성을 나타내는 가족력이 있다는 우리가 가족력이 있을 때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유전학적 연구를 해보면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을 경우 발병 위험력이 약 2,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쌍생아 유전 역학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일란성 쌍둥이일 때 동시에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발병 원인 중 약 40%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유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40% 정도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 생물학적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유전 변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아까 봤지만 신경 전달 물질의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에 있는 반복 서열 길이의 다형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짧은 반복기를 가진 사람들은 긴 반복기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 세로토닌과 같은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 수용체, 대사의 효소 이런 것들에 속한 유전자에 있는 유전 변이들도 우울증과 관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유전적인 일종의 그 연구 결과 측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유전과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관련이 있다.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유전적 생물학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뇌과학이 상당히 연구가 활발하게 돼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도 많은 이런 연구들이 나올 텐데, 뇌의 생화학적 조성이 일종의 우울증의 중요한 요소라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전형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은 뇌의 특정 화학 물질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생화학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면 패턴에서 다른 사람과 확실히 차이를 보이더라. 수면 패턴, 아까 수면 장애하고도 연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내 생화학적 조성을 연구해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고, 우울증은 특정 약물에 의해서 심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일부 호르몬과도 연계된다겠죠. 그래서 기분 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호르몬도 그래서 후보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들이 각각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 및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전에 이제 시간에서 봤지만 호르몬이라는 건 뇌분비샘이라고 해서요. 뇌하수체, 갑상선 등에서 이제 분비되는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이다. 이게 호르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호르몬들도 영향이 있다. 같이 그런 것들로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우울증 진단 기준과 원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죠. 원인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봤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봐야 되겠죠. 심리적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비관적 사고, 낮은 자존감,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고 지나친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기 쉽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나요. 잘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겠죠. 당연히 이러한 경향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강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가 심리학적이다 하면 이제 아동 청소년도 아직 성인 전이니까 부모의 자녀의 양육 태도가 쭉 양육을 하면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낮은 자존감을 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죠. 우리가 심리적 원인을 계속 보고 있어요. 애착 이론가들 있습니다. 여러분, 인행사 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때 애착 이론가들 생각납니까? 볼비의 애착 이론이 있었고, 에인스워스의 애착 유형론자가 있었어요. 이러한 애착 이론가들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유아기 때, 특히 유아기 때 경험하는 양육자와의 애착 부족이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인지치료자 아론백이 있었죠. 인지치료자들은 우울증의 원인을 이제 자기 자신,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이제 뇌에 장착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울감으로, 우울증으로 빠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또. 행동주의자들은 긍정적 사회적 강화가 부족하다. 우리가 긍정적 사회적 강화, 스킨의 강화 이론들이 있죠.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강화를 계속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우울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인의 이론에 맞춰서 이렇게 주장도 다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과 관련해서 사회적 측면, 주로 사회라는 것은 여기서 가족 및 환경적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우울증세가 있는 부모한테 양육받으면 우울증과 관련해서 매우 위험한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도 할 것이고, 그럼 이런 거에 노출이 또 많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울증 유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아동기에 부모나 중요한 주변인의 죽음, 상실감 등의 환경적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폭행이나 거절, 엄격한 처벌적 교육 이렇게 받는 부모 간의 상호 관계가 상당히 부정적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우울증 유병률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주변인의 부모의 죽음, 상실감, 이건 확실히 환경적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조실부모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저도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 어,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족 및 환경 원인을 쭉 보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구 소득하고도 연계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하겠죠. 사회적으로 가구 소득이 낮은 청소년이면 우울감이 경험이 상당히 높죠.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의 문제는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청소년들의 비율이 41.4%였다. 이게 이렇게 조사도 나왔어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겠죠. 거주 환경과 동거인에 따라서도 상당히 우울증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큰 차이를 보이죠. 가족과 동거하면 우울감 경험률이 23.2%인데 친척집이나 보육시설에서 거주하면 40%로 이렇게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우울증 원인에 대해서 가족과 환경적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7년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우울 정도는 사교육 경험, 그리고 부모의 방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최근 운동 경험, 운동도 상당히 우울감하고 연계가 있죠.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여러분 부모의 방임 정도가 2주 이상 심하게 이제 경험하는 슬픔이나 절망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모가 막 방임하고 싶어서 방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맞벌이로 인해서 상당히 방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좀 있고요. 아예 학대는 당연히 더 심하겠죠. 우울증 문제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일단 통합적 접근이 이제 현재 추세입니다. 어떤 치료를 할 때 통합적 접근을 한다. 이게 이제 현재 추세예요. 치료의 통합적 접근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심리치료가 있고, 아까 생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병합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이건 방법론의 문제니까요. 우울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정신과 의사 측면이 있고, 심리치료 상담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심리치료 상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있고 심리치료 상담사가 있고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 여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관심이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 가도 됩니다. 이런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증상의 심각도, 약물의 가족력, 과거의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당연히 이 부분은 치료 계획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약물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는 이제 한국 정신과에서 대부분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데 뇌화학 성분에 영향을 주는 항우울제를 단독 투여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게 부작용도 또 심각합니다. 항우울제를 단독 투여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한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우울증 치료의 통합적 접근을 우리가 보고 있죠. 1950년대 이후에요. 3만개 이 부분이 약간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50년대 이후에 개발됐다고 합니다. 3만개 항우울제 그리고 이미프라민, 아미트립틸린 그리고 노르트립틸린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개발되면서 치료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제 사만개 항우울제 이것은 이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복용 중단으로 인한 재발 등이 나타나는 부작용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선택적 세로토닌, 그런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SNRI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SRI 이런 차단제 억제제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제 억제제 SNRI, SSRI 이런 게 개발되고 새로운 이제 기존의 항우울제가 그 이후에 베라팍신, 밀라시프란 그리고 둘록세틴, 미르타자핀 그리고 부프로피온, 아고멜라틴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탁월한지는 잘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에서 항우울제와 함께 기분 안정제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보통 리튬이 기분 안정제인데요. 이게 기분의 굴곡을 정상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리튬을 이렇게 이제 많이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죠.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그 진단을 통해서 적정한 분량을 복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약물은 양극성 우울증 장애 환자의 기분을 안정시킨다고 그럽니다. 양극성 우울증 장애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양극성이죠. 비정상적으로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이 반복되는 기분장애를 겪는 환자를 양극성 우울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우울제를 단독 사용하는데 이제 호정되지 않을 때는 항불안제, 아까 그 항불안제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항우울제와 기분안정제, 이 리튬을 같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불안제, 이거 항불안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울 증상과 불안이 빈번하게 동반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불안증을 볼 텐데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게 많죠. 그리고 향정신병 약물, 그리고 갑상선 제제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하기도 한다는 거죠. 항우울제는 신경 간극에서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약물 효과라는 우울증 완화율은 30에서 60% 정도라는 거죠. 상당히 한계적이죠. 개인마다 차이는 또 있겠죠. 그래서 국내 우울증 임상연구센터에서 치료해본 결과
12주 동안 이제 증상 완화율을 보니까 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죠.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을 치료가 상당히 어렵고, 주변에서 이제 그래서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약물 치료의 결과들은 성공에 대한 예측률이 불규칙하죠. 그리고 큰 기대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부족한 항우울제 치료 성공 예측률을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우울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서 약물을 선택 처방하는 것들을 요즘 이제 유전학이 발전하니까요. 이제 그것까지 고려해서 약물을 선택하는 그리고 처방하는 처방전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추세라는 겁니다. 청소년 우울증을 치료해서 약물 치료는 매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이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심리적 요인과 가정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그것이 이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방법론적으로요. 우리 청소년 우울증 치료의 통합적 접근과 관련해서 이제 현재 청소년 우울증 심리 치료 기법으로는 이제 정신치료, 인지치료, 가족치료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우울증 상담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적인 접근을 하자. 이게 이제 현재의 추세입니다. 현재 추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우울증이 증상을 호소하면 상담을 하죠. 우리가 이제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우울증을 상담할 때 공감적 경청, 치료동맹, 앞에서 이제 상담의 일반 이론과 상당히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한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 우울증 상담은 이제 초기 면담을 하러 오겠죠. 그래서 초기 면담에서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다. 이럴 때, 이 듣는데 공감적으로 경청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와 그래서 치료 동맹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거죠. 동맹이라는 게. 그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러 수립을 해야 돼요. 치료 동맹을. 보통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치료 동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초기 면담 과정에서 좀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 기법을 결정하죠. 그 면담의 기초 과정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정보를 먼저 수집합니다. 내담자의 기본 정보부터 해서, 남자냐, 여자냐, 체중이 어떠냐, 평상시에 어떤, 어디서 살고, 뭐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내담자의 내밀한 정보까지 이렇게 수집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어떤 것을 치료하고 신뢰 관계를 맺게 되는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치료 동맹을 맺고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 그러려면 서로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라포라고 한다겠죠. 라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우울증 상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저항하기도 하고 그 전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상담자는. 그래서 억압 저항, 전이 저항, 2차 이득 저항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상담 일반론에서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억압 저항은 억압된 감정을 탐색하는 과정인데 강한 저항을 합니다. 어떤 주제를 말하면 졸리다고 딴소리를 해요. 이런 경우가 억압저항입니다. 전이저항은 이제 과거에 자신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치료자한테 투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투사를 해요. 그래서 통찰을 방해합니다. 저항을 해요. 그러면서 일종의 저항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전이 저항이라고. 2차 이득 저항은 있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이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상담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이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회복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저항하는 심리 기제를 표출합니다. 이걸 2차 이득 저항이라고 하죠. 질병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기를 더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울증을 해소하려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저항한다는 거죠. 2차 이득 저항. 말이 어렵지만. 상담자는 이제 내담자를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존중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지속해 줘야 돼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제 그 일종의 환자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분노나 죄책감과 자기 불확실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감정 반응을 상담자에게 전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스스로 억압된 감정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방해되게 받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담자의 이런 억압된 감정들이 스스로 드러나게끔 이렇게 내담자를 잘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게 잘 유도해야 되겠죠. 상담자 입장에서 저항과 전이 다루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억압된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주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 그대로 받아들인 걸 우리가 수용이라는 태도로 하겠습니다. 수용해서 건설적 방향으로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도록 상담자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담자의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반영과 명료화가 있습니다. 이게 다 상담 기법이죠. 여러분들 한 번씩 봤어요, 전에. 청소년 상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이야기나 행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감정과 생각과 태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참신한 표현으로 부언해 주는 거죠. 그것을 반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해 주고 내려면 자신이 상담자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그것을 본인의 기본 부정적인 감정을 참신한 표현으로 다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나를 이해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자아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논리적 입장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히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 부분을 참신한 표현으로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명과 논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 후기에 사용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한 이유는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많이 됐을 때 이런 것들, 직면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기법이에요. 논박은 아예 대놓고 논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내담자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과정, 상당히 이제 숙성된 과정 속에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후기에 말해야 된다.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피하지 말고 직접 맞닥뜨리도록 하는 걸 직면이라고 한다 했죠. 상당히 우리가 막 달려가다가 어떤 벽에 딱 꽝 부딪히는 게 직면인데 부딪히지 않고 그 앞에 직전에 멈추죠. 그러니까 회피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직면케 한다는 거죠. 우울증 청소년의 내담자인 경우 부정적 사고, 신념이 상당히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악순환 과정을 거리를 끊어야 되죠. 그 반복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논박 기법을 씁니다.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도록 아예 논리적인 기법을, 반박의 기법을 딱 쓰는 거죠. 이때는 상당히 이제 서로 간에 악보가 형성될 때 쓰라는 거죠. 해석과 재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이제 상담자는 해석을 통해서 과거의 생각, 내담자의 과거의 생각을 현재 자신의 행동과 내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해석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라고 했어요. 어려운 말이나 행동 등을 풀어서 뜻을 밝히는데 부정적인 측면만 계속 해석을 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해석해서 그걸
딱 이해시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재된 감정 문제를 환기시키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주의 환기를 합니다. 관심이나 주의를 새롭게 불러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환기를 시켜줍니다. 비누자 기법을 앞 시간에 배웠지만 이게 이제 감정의 발산을 시도하는 방법인데 대인 관계에서 비롯된 우울증인 경우에 상당히 쓸만하죠. 왜냐면 이제 이게 비누자를 놓고 거기에 앉았다고 보고 상대방한테 대상한테 원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타인의 입장에서 또 바꿔서 또 의자에서 또 타인의 입장에서 변명하도록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치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이 다투는 것 같은 감정 분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우울증의 원인을 통찰하게 됩니다. 이게 비누자 기법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주의의 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훈수과 구체적 지침 제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 초기에는 건강 기법으로 라포를 형성해 가면서 계속 그 문제를 드러나도록 한다면 문제 해결 과정 측면 그 단계에서는 직면과 훈수, 지속적인 강화와 소구 학습을 대놓고 한다는 거죠. 구체적 지침 제공이 있죠.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약간 지시적인 것이죠. 인지치료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일일 활동표 작성해라. 단계적 과제물을 수행해라. 완수 및 만족사항을 표기해서 가져와라. 인지적 재평가를 또 해줍니다. 대치 요법도 쓰고 인지 연습도 시킵니다. 그래서 축제 등도 내주고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죠. 이건 구체적인 딱 축제를 내주는 거, 지침을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상당히 라포가 형성되고 이해도가 높고 숙련됐을 때 해야 되겠죠. 일일 활동비와 단계적 과제물 등을 사용할 때는 이제 내담자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생각들을 스스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일 활동표를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과제물을 내주는 겁니다. 훈수과 구체적 지침 제공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의 경험을 보다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해서 미래 상황을 내담자가 알 수 있게끔 상황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인지적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게. 예, 그걸 이제 훈수비라 하고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본인이 계속 그 나아지는 거, 뭘 수행한 것을 계속 확인하죠. 기술함으로써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인지적 기술이죠. 이게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는 거죠. 상담자의 태도는 항상 중요하죠. 우울증 이제 내담자가 감정 표현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갖고 있겠죠. 우울증이 있으니까. 감정 표현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경청을 하죠. 우리가 적극적 경청, 이게 상당히 중요한 태도라겠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 경청이라는 뜻을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을 상당히 넘어서, 왜 목적이 있잖아요.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반응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듣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적극적 경청이죠.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또 반응한다는 것을 내담자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상당히 신뢰를 쌓죠. 그래서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다. 우울증 내담자는 대부분 자존감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전인격적이고 수용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심하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상담자는 철저하게 이제 상담자 스스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임상 훈련을 받고 자기 조절 연습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죠. 그러면서 인내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이제 내담자 가운데는 일부는 이제 자기 파괴적이고 자멸적 행동도 나타내고, 그래서 잘 관찰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관찰해야겠죠. 이 상담자 입장에서는 어, 이야기를 듣는 것, 질문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적절하게 대처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울증 내담자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절망감을 꼭 가지고 있어요. 상담자는 계속해서 내담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무턱대고 희망이 아니고 상당히 이제 객관적이고 이게 목표 지향적인 희망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이 진행되면서 내담자는 이제 상담자에게 의존 감정이 높아질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 의존 감정을 허용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가 계속 성숙되고 진행되면 내담자가 이제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에 우울증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